한성측 교차조사 자를 맡게 된 한토막 27기 박정민입니다. 한성측 마무리 발언을 맡게 된 한토막 32기 김태희입니다. 반대측 입론 맡은 26기 김하린입니다. 반대측 교차조사 맡은 25기 김민섭입니다. 반대측 결론 맡은 26기 조수림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1번 일로 시작해주세요. 최저임금법 7조 1항에는 특정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법 7조 1항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약 9,000명에 육박하고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4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인 평균인 17만 원을 빼고 현재 기준 44만 원 정도인 장애인 연금을 합하면 최저임금법 7조 1항의 적용 대상인 장애인분들은 67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6년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153만 원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분들에 대한 최저임금법 7조 1항의 적용 유무는 작업 능력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해당 평가에서 기준 근로자와 중증장애인의 생산량 결과를 비교하는데 이때 기준 근로자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지정됩니다. 평가를 하는 사업장마다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업 능력 평가는 객관성에 논란이 있고 2019년에 노동부도 이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 32조 3항에는 모든 근로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법 1조에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7조 1항의 대상인 중증장애인분들이 받는 40만 원이라는 월급은 생활 안정은 물론이고 인간 존엄성 역시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최저임금법 7조는 상위법인 헌법에도 어긋나고 동일한 법인 1조와도 모순을 일으킨다고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최저임금법 7조 1항은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객관성에 논란이 있는 평가 기준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중증장애인분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법이므로 저희 찬성 측은 해당 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최저임금법 7조 1항에 적용을 받는 중증장애인분들 중 94%가 직업재활시설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하게 되면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져 해당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런 우려는 국가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활용해 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의 차이만큼 기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이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2024년에 수입된 총액은 7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해당 장애인분들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1년에 약 2천억 원 수준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합니다. 즉,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새로운 예산을 할당할 필요 없이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납부하는 금액을 활용해서 다른 장애인에게 최저시급을 제공하는 건강한 구조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장애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최저임금법 7조 1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1번 토론자 일론 시작해주세요. 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중증장애인을 길거리로 내몰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장애인 고용의 최후 보루인 최저임금법 제7조 1항의 폐지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준비 없는 폐지는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자리 자체를 소멸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는 필연적으로 고용 축소와 대량 해고를 불러옵니다. 이는 냉혹한 경제 현실입니다. 현재 7조는 중증장애인을 보호 고용의 영역에 머무르게 해주는, 즉 노동시장에서 약자더라도 중증장애인이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7조가 폐지된다면 중증장애인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반영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무한 경쟁 시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의 노동자로서의 생산성은 어떨까요? 2023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용 제외 임가자의 평균 근로 능력은 비장애인 대비 30에서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2026년 기준 임가자의 96.1%가 영리 기업이 아닌 직업재활시설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익보다 재활이 목적인 이 시설들은 현재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을 상회하는 고임금 지급을 강제한다면 시설들은 줄도산하거나 고용 인원을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 개정의 선의와는 반대로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둘째, 7조의 폐지는 장애인 임금 보장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고용주에게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즉 7조를 폐지할 게 아니라 고용주의 부담 능력과 장애인의 생존권을 조화시키는 개선안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7조를 유지하되 그 안에서 장애인의 생산성과 직무 특성을 반영한 직종별 최저임금 하한선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용주에게는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고용을 유지시키고 장애인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없애 고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보다 지킬 수 있는 임금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소득 보장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입니다. 셋째, 정책 폐지는 실효성 없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시장과 국가의 재정적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급진적인 법 개정은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구체적인 재원 없이 세워진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은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7조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최저임금 하한선이라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중 여러분, 최저임금 제외 조항은 언뜻 들으면 장애인 차별 같지만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려다 되려 장애인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추상적인 법의 제도 개편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매일 아침 향할 수 있는 일터 그 자체입니다. 부디 무책임한 폐지가 아닌 현실적인 보완을 통해 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2번 토론자 교차조사 시작해주세요. 찬성 측 토론자님, 현재 대한민국의 중증 장애인 수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매년 집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9천 명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수가 7조 1항에 적용을 받는 걸 여쭤보시는 건가요? 일단 중증 심사 인가자 대상도 포함해서 다 그냥 총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 수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한눈에 보는 2020년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100만 명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증 장애인이 평균적으로 얼마의 시급을 받고 계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7조 1항의 적용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인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월 평균 40만 원 정도의 네, 월급으로는 4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시급으로는 2019년 조사 결과 3,056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증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만들려면 총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제시해드린 직업재활시설에 최저시급을 적용할 만큼의 차액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걸 국가에서 보조해줄 수는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현 최저임금인 1,320원 마이너스 3,056원인 평균 시급 차액에 중증 장애인의 연 평균 근무 시간 1,459.9시간과 고용률 10분의 3을 곱한 결과 총 3조 원이 넘는 돈이 1년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 고용공단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장애인 고용공단은 1조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1조 원이 채 안 되거나 1조 원이 조금 넘는 숫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숫자만 격차로 알 수 있듯 국가 예산의 투입만으로는 해당 조항의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이제 기간의 재정 건정성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 없이 버티려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는 능력, 즉 자생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상자의 96.1%가 수익이 거의 없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 중입니다. 적자에 시달리는 이 영세 시설들이 7조 1항 폐지로 폭등할 인건비를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네, 계산의 신뢰성이 가지 않습니다. 네, 자유토론 그렇다면- 시간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자체 능력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의 재정 자립도는 60-70%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금도 스스로는 지불 능력이 없음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인문에서 언급했듯 대상자들의 근로 능력은 비장애인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이거는 서로 당연히 인정하고 넘어갈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비장애인 대비 70% 이하, 평균 30-40% 수준입니다. 생산성이 30인 노동자에게 100만큼의 임금 지급을 강제한다면 고용주는 해고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는 인론에서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3%라는 수치가 정확한 생산성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네,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했지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 자체가 외부의 지원 없이는 존속 불가능하다는 점, 고질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영세시설이 버틸 자생력도 제도를 네, 제시하는 공백을 메웠습니다. 예산도 없이 폐지만 고집하고 계십니다. 네,
네, 찬성 측 2번 토론자 고철사 시작해주세요. 네, 규정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다 찬성 반대 측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절대적 차별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다면 결국 존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게 차별이라고 보이겠지만 차별을 하지 않고 형식적인 평등을 지켰을 시에 장애인이 겪을 경제적 및 실직의 위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차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토피아적인 상상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차등을 두는 기준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산성에 따릅니다. 생산성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일단 그 기준이 객관적이라고 말씀할 수 없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통해서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반대측의 논리대로라면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비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생산성에 따라서 급여가 차등되는 것이 아닌 거 아닙니까? 왜 장애인들에게만 그 기준을 적용하고 비장애인 분들에게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최저임금이라는 하한선이 존재하는데 장애인분들에게는 하한선이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하한선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은 자유토론 때 입증하겠습니다. 한선 모델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현재 최저임금보다 밑에 금액들을 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유토론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 얘기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저임금 현재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이 기준에서 제외된 중증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월 4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으로는 한 달 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합니다. 이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증 장애인분들도 노동 임금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 부분 동의해 주셨고 저희는 여기에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장애인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수급 비용이나 이런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노동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구조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선 이야기 하셨습니다. 한선 얘기 안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측께서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차별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결 방안이 존재할까요? 최저임금을 중증 장애인 분들에게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제도의 폐지에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유토론은 반대측 3번 토론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수비 시간 사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비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네, 정숙해주세요.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3번 토론자부터 발언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평등을 강조하신 인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헌법 속 평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는 절대적 평등이 아닙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입니다.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중증 장애인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서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중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역차별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임가 기준은 단순히 장애 여부가 아니라 작업 능력이 일반 노동자의 70% 미만에 한정합니다. 70% 미만의 성과에 대급 보상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합리적 차별에 벗어난 것 아닙니까? 이어서 첨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론에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재활 시설이 있고 뭐 이거를 고용 부담금을 통해서 기금 보조를 해서 뭐 최저임금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본 수치 자료에 따르면 그건 수치적으로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그걸 왜 기업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도 저희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 조항이 잘 적용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을 하겠죠. 그랬을 때 고용 부담금은 어디서 들어오실 건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장한 해결 방안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현재 고용 부담금이 약 8,900억 정도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나가게 되는데 저희는 이 고용 장려금을 통해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주를 지원하기 때문에 고용 인원이 대폭 감소될 우려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주가 부담을 크게 겪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직접 고용률이나 이제 최저임금, 근로시간까지 적용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결과 1년에 3조 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8,900억 정말 큰 돈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장애인 노동을 위한 총 예산과 다 합쳐도 부족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현 모델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한테 이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비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무조건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7조 2항은 비장애인이 아님에도 고용 노동 능력이 현저히 낮은 대상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제외를 두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낮은 생산성을 보완해서 장애인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권 보장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모델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대답하기 전에 첫 번째로 질문을 3개나 주셔서 하나씩 대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의 인론 측에서 한 주장이 헌법에 어긋난 게 아니냐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근데 헌법 32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40만 원의 월급을 비교했을 때 40만 원의 월급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이 왜 장애인의 최저시급을 위해 부담을 느껴야 되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업에는 최소한의 장애인을 뽑아야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이 정부에 벌금을 내야 되는데 현재 대부분 엄청 많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그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담금을 활용해서 그 장애인들의 최저시급을 보장해주자, 그 장애인분들의 최저시급을 보장해주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모든 기업에 장애인이 취업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만약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최저시급 7조 1항에 적용을 받으시는 중증장애인분들의 94%가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왜 모든 기업에 취업을 할 것이라는 것인지 그런 예측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2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3조 원의 계산이 나오게 된 계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단에서 제시된 중증 장애인 숫자가 약 100만 명, 정확하게 9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연히 계산 과정에는 정확한 숫자를 1의 자리까지 계산을 반영했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먼저 최저임금에서 지금 장애인들이 받는 평균적인 시급을 뺐습니다. 그럼 1,320원 빼기 3,056원이 나옵니다. 해당 숫자에다가 월 평균 근로시간은 121.6시간을 곱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월 평균이니까 10이라는 개월수를 곱해야겠죠. 마지막으로 고용률,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중증 장애인 10명 중 3명, 30% 정도가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3인 전체 숫자의 모수분의 근로자 수를 곱한 결과가 총 1년에 3조 원이 도출되게 됩니다. 모델에 대해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그 존엄성 보장이 40만 원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최저임금이 보장된다면 무조건 40만 원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저희 측 예상에 따르면 오히려 고용이 안 되고 40만 원이 영원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첨언. 네, 첨언하겠습니다. 찬성 측이 제시하신 월 40만 원은 임금일 뿐 장애인 평균 전체 사용소득이 아닙니다.
40만 원 진로소득 외에 국가로부터 연금과 수당을 합치면 실질 소득이 월 80에서 100만 원 수준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존권은 임금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 체계가 네, 함께 발언 시간 지탱하고 있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네. 먼저 계산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발표한 최근 10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은 2023년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인원이 9,800명에 임박했고 2024년 5월 기준으로 5,000명입니다. 근데 이게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갱신을 1년마다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대충 연평균 10,000명 정도가 최저시급의 적용을 제외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찬성 측에서는 97만 명의 3분의 1을 모수로 잡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3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정확한 수치는 모수를 10,000명으로 잡아서 계산한 2천억 원이 맞는 수치이고 이것은 한 해 작년 2024년 기준 7천억이라는 고용부담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조금을 주면 충분히 장애인들의 해고 없이 직업 재활시설의 자생력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최저임금의 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생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한선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생산성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기준 제외되신 중증 장애인 분들의 생계 유지가 100% 된다고 보장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발언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상승 500%를 감당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가 대한민국에 단 한 곳이라도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전국 약 800여 개의 장애인 재활 시설 중 90% 이상이 정부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영세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이 말씀해주셨듯 40만 원입니다. 이를 2026년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서 강제 상향하면 인건비는 5.2배가 폭등합니다. 현재 40만 원을 주면서 간신히 운영 중인 장애인 표준 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에게 당장 5배가 넘는 인건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인지 충분한 설명 부탁드리며 아까 의무고용제도의 예산으로 이런 예산을 모두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확한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충분한 입증 부탁드립니다. 네, 계산은 찬성 측이 하신 계산에서 모수만 10,000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설명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 측에서 그 계산 과정이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한 표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인원 장애인 수가 9,000명이라는 그 자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가 맞는 것인지 틀렸다고 오히려 시인을 하는 것인지 이러한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방금 반대 측에서 언급하셨던 월급이 500% 상승한다는 이런 것에 대한 청중들께서도 명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직업 재활시설은 대부분 비영리 기업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기업이기에 지금도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늘리고 고용을 줄이지 않는 매우 현실적이고 건강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관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의견을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도 공단이라는 준정부 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인용했고 당연히 찬성 측에서도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인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는 현 토론 중에서는 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일단 또 다른 질문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계속 차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조 이하는 비장애인 대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이게 차별이 아닌 차이의 인정과 노동권의 보장이라고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소망하겠습니다. 네, 처원하겠습니다. 인론 두 번째 증거로 인가 절차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이게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객관성 조치를 위해서 직업 현장에 직접 능력 평가하는 부분들이 가시는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요. 플러스 인가 기준 제2항에 따르면 인가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는 1년마다 매번 갱신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객관성을 고치해 나가는 식으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그 기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가를 받아서 임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시 가장 일을 잘하는 일반 근로자, 즉 비장애인 관리자가 고용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저희는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평가의 객관성에 관해서 어떤 사업장은 근로자가 3개만 만들어도 최저임금을 받지만 저 사업장은 10개 이상을 만들어야 최저임금을 받는 게 현행 방식입니다. 2019년 노동부에서도 이러한 평가의 객관성 문제를 지적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의 객관성이 모호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그 예산에 관련해서 현재 토론에서 합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가져온 대안에 대해서 3조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면 그 대안은 실패한 예산이고 2천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면 그 대안은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토론에서 평가하지 않고 저희의 대안이 청중에게 어떤 식의 설득력으로 받아들여질지 생각하지 않고 토론을 더 이상 이어나가는 것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게 모수가 대체 어떻게 됩니까? 67만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96만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6만에서 97만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중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저희의 논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4년 과거 통계자료 기준으로 1년에 최저임금 기준 제외된 장애인분들이 중증 장애인분들이 10,0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10,000명 분들에게 최저임금을 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 명백한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장애인 모수만을 계속 주장하시고 계신데 저희 논점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하신 겁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리겠지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흐름이 좀 벗어난 것 같아서 먼저 저희가 주장을 해보자면 찬성 측께서 최저임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시지만 그 전에 그 고용의 문 자체가 닫혀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국내 전체 기업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자체가 3.4%뿐입니다. 즉 96.6%는 현재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는데요. 게다가 지금도 이렇게 문턱이 좋은데 최저임금 적용이라는 제한까지 걸었을 때 기업이 현재 96.6%밖에 96.6%나 고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고용 부담을 짊어질 수 있는지 이런 수치 자체에 대해서도 입증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인가 절차의 객관성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렇다는 것은 인가 절차의 객관성을 고취시켜야 할 부분이지 그것이 제7조를 폐지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해외 사례를 통해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해외에서는 인가 절차를 더 고취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영국 제외하고 모두가 보호 고용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측정 기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일단 중증 장애인 분들의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장애인들 분들이 자립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폐지 제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증 장애인이 노동을 하며 받는 돈이 약 4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40만 원이라는 돈이 최저임금 했을 때 받는 돈보다 적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은 결국 보조금에 의지해서 생활을 합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식일까요? 중증 장애인이 보조금에 의지하는 게 아닌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해서 그 돈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저희는 최저임금 없이 어떻게 중증 장애인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립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직업재활센터 등 공공 일자리 같은 것들이 다양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자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좀 더 현실적인 하한선 모델을 제시를 하려 합니다. 왜 굳이 중증 장애인이 최저임금까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할까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영국 제외 모든 국가들이 하한선만 적용을 해놨을 뿐 최저임금 전부를 적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만든 하한선 모델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직업재활시설에서는 4-5가지 정도의 분야가 존재를 하고 각 분야에서 최저임금의 40에서 60% 정도의 하한선을 지키면서 장애인분들에게 임금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현실 가능한 대안이 있는데 왜 굳이 7조를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찬성적 분들은 제대로 입증해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네, 근본적으로 기업이 장애인을 뽑지 않는다. 만약에 최저직을 오른다면
이것에 대한 대안책을 저희는 제시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분들 중 최저시급의 적용 제외를 받으시는 분들의 94%, 즉 거의 전부이죠. 그 전부 분들은 직업재활센터, 이건 비영리 기업이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직업재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분들 중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최저시급을 적용할 여력만 된다면은 고용 기피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비영리 기업에서 굳이 장애인을 자릅니까? 충분히 돈을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즉 예산을 줄 수 있냐 없냐가 저희의 대안의 성공과 실패를 가로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업에서 장애인을 기피할 것인지 안 기피할 것인지에 대한 찬성 측에게 반대 측에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조원과 2천억 원의 명확함이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성 측에서 제시한 자료는 중증 장애인 수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자료는 중증 장애인 중 최저시급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수입니다. 당연히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최저시급만 채워주면 된다는 계산이 더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더 정확한 것이고, 이 예산만 통과된다면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기피하지 않고 반대측이 말씀하시는 문제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네. 우선 먼저 저희가 말씀드리는 수치가 중증 장애인 자체의 수라고 하셨고, 그에 반해 이 해당 법에 적용을 받는 게 전혀 다른 9,000명, 10,000명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게 조금 통계 자체가 아예 차이가 있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인가율이 7조 1항에 대한 인가율이 97%로 알고 있는데, 그 모수에 대한 면밀한 설정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업장에서는 3개만 만들어도 최저임금을 받을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어떤 곳에서는 10개를 만들어도 최저임금 받을 만하다라고 평가를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오히려 자잘한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해당 사업장에서의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주가 인가를 받아서 인건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일을 에이스처럼 잘 아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문제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 문제를 정부 안에서도 인지를 하고 이제 전문 노무사를 배치해서 노동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안도 있고, 애초에 이것들은 해당 법 조항 자체의 폐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직업재활센터에 머무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직업재활센터에 장애인분들이 계시면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안주가 아닐까요? 직업재활센터는 거기서 나아가서 네,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드린 것이고, 그것이 핵심적인 폐지 사유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더 핵심적인 폐지 사유는 실제로 중증 장애인 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인데, 아까 한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계 유지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네, 생계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이미 충분히 하한선 모델을 최저임금의 몇 % 선까지 보장할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고, 이는 호주의 SWS 최저 직무 등급별 최저 시급표를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해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첨언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측이 아까 지적드렸던 96.6%의 기업은 이미 장애인 고용에서 등을 돌렸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며, 이어서 저희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평등 논리는 오히려 최중증 장애인을 먼저 해고하게 만듭니다. 최저임금제가 전면 도입되면 기업은 생산성이 10%인 최중증 장애인부터 해고할 것입니다. 현재 적용 제외 임가자인 9,475명 중에서 대부분이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인데요. 이들이 고용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배제될 것이 명백합니다. 찬성 측의 주장은 결국 가장 도움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을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퇴출시키는 결과가 아닌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방금 인가자들이 9,400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9,475명. 근데 두 번째 분은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총 97만 명입니다. 뭐가 맞는 거죠? 네. 매년 갱신되는데요. 매년 어떻게 갱신하나요? 매년 갱신되는데 누적 인가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9,000명이랑 67만 명 중 뭐가 같습니까? 그럼 모수가 뭐가 같습니까?
그럼 9,000명은 무슨 결입니까? 9,400명. 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중증 장애인 수에서 모수를 계산한 것과 중증 장애인 분들 중 최저시급의 제외 적용을 받으신 분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 중 무엇이 더 정확한 계산일지는 청중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제일 먼저 해고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요. 정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 부담금이라는 항목으로 몇 퍼센트 이상을 중증 장애인 의무 고용으로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회사들이 제일 먼저 중증 장애인을 해고할 수 있겠습니까? 또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장애인을 해고하고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그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분들 중 중증 장애인분들 중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최저시급을 드릴지 말지를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주장 자체는 저희 토론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네, 마저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매년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이행해야 하지만 미이행으로 납부하는 고용 부담금이 연 7천억 원, 또 8천억 원입니다. 최저임금 제외 조항까지 폐지하는 것은 이렇게 현재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대한 이중적인 징벌 부담이며 경영 파산을 초래합니다. 직업재활시설과 기업이 장애인 사회화와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아까도 비영리 기업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영리 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저임금제는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객관적으로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동일한 임금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주장인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는지 합리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주장하고자 했던 바는 현재 통계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4% 정도의 중증 장애인 분들께서 공무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보조금을 충분히 지급해 드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관에서도 중증 장애인 분들을 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반대 측에서 물론 반대하셨지만 그 부분은 청중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정리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반대 측께서 말씀하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보호 작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직업재활시설 운영자들은 경영 부담으로 인한 사업장 폐쇄 위험이 32.4%, 사업주들의 중증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피가 22.3%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증 장애인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애초에 차별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차별의 근거가 다 반박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시간 준비되었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규차전에서 이미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 대답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더 반박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주세요. 네, 반대측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계속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기관이 중증 장애인 분들을 고용하지 못한 본질적인 이유는 임금 부담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정부에서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기관에서는 그분들을 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들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다 반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은 계속해서 생산성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편의점 알바를 못한다고 월 매출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비장애인은 아무리 생산 능력이 떨어져도 하한선이라는 네,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혹시 찬성색 토론자들 수기 시간 사용하시겠습니까? 쓰겠습니다.
기준으로 말하는 얼마인지 말하지.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최종. 네, 수기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맞지? 그게 맞지. 준비되셨으면 반드시 3번 토론자 마무리 발언 시작했어요. 네, 토론을 듣고 계신 청중 여러분께서는 과연 일할 기회조차 빼앗는 비현실적 최저임금이 정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현실적 최저임금을 전면화하는 것은 결국 가장 취약한 장애인의 대량 해고로 이어집니다. 최저임금 강제는 직업재활시설이 경영 파산하고 돌봄의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도록 합니다. 조항 전면 폐지는 과잉 입법이자 비현실적 대안입니다. 장애인 고용 불안정과 국가 및 기업 재정 부담을 해결할 대안이 구체적으로 개선 과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아쉽습니다. 아울러 찬성 측께서는 입증 책임도 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작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에게 전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하시려면 장애인 고용 축소에 대한 선결적 대안을 제시하셨어야 하지만 1년에 2천억 원만큼의 고용 부담금으로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찬성 측의 대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 과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국가가 보장해야 할 장애인 복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강제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하셨습니다. 셋째, 오늘 토론 내내 찬성 측은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논하시면서도 정작 장애인의 일자리가 축소되어 생계가 위협받는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비영리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류를 범하셨으며 재활시설과 기업의 만성 적자와 경영 파산 위협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점 또한 아쉽습니다. 이처럼 오늘 반대 측에서는 장애인 보호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장애인 사업장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해명하지 못하셨고 현실적 대책 없이 무조건적 최저임금 적용만을 주장하셨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청중 여러분,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헌법상에 부여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조항은 중증 장애인이 이 근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정교한 사회 장치입니다. 이 문구를 놓치는 순간 찬성 측 3번 토론자 마무리 발언 시작했어요. 네, 저희 찬성 측은 입론에서 첫째, 중증 장애인이 현 소득으로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작업 능력 평가의 객관성 논란, 셋째, 헌법에 따른 근로 보장의 의무, 넷째, 고용 기피는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중증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측이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것은 고용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였습니다. 저희는 고용 부담금이라는 쌓여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고용 장려금의 명목으로 사업주에게 줄 것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고용 장려금으로 쓰인 돈은 3,500 정도로 이 중 30%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고용 장려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돈의 비율을 늘려서 중증 장애인 최저임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통하면 고용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반대 측은 계속해서 하한선을 제시해 주셨지만 이는 외국 기준입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제시해 주지 않으셨고 최저 생계비에도 맞지 않는 수치입니다. 상대 측은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중증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최저 생계비는 153만 원입니다. 반대 측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 비용이 중증 장애인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최저 생계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대 측은 생산 능력을 이유로 정당한 차별을 주장하셨지만 저희 측은 교차 조사를 통해 그것이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비장애인은 생산 능력이 떨어져도 최저임금을 깎지 않지만 중증 장애인은 떨어지기 때문에 깎습니다. 이는 생산 능력이라는 명분 하에 중증 장애인이라는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감사합니다.